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범죄학, 경희공채 시험에서 이제 범죄학 기출문제, 저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자, 이거에 관해서 이제 간단히 좀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이제 40개의 문항이 나왔는데, 이제 이번 시험이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이제 개수형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이제 개수형. 자, 옳은 것의 개수 몇 개냐? 틀린 것의 개수 몇 개냐? 개수형 하는 문제가 이제 8문항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전체 40문항인데. 그리고 또 그 법령 문제 있죠? 법령 문제가 이제 4문항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벌론에 관한 형벌론에 관한 얘기들, 이 부분이 지금 한 3문제 정도, 3문항 정도 나왔다. 그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이번 시험의 특성이 되겠고, 그 밖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범죄 원인론, 범죄 예방,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쉬운 시험은 아니고,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지문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구석진대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고요. 자, 종래의 뭐 범죄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많이 좀 범죄학 과목에서 고전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한번 좀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출제 경향이 계속될지 어떨지는 이제 뭐 미래 얘기니까 내다보는 건 무의미하지만 일단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기출문제 풀이를 간단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칠판에 좀 띄워놨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좀 키워봤는데.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범죄학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 1번 질문을 봤더니 베카리아 벤담 나왔습니다. 자, 어느 동네에 계신 분들이죠? 고존주의에 계시는 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자,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제지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범죄에 상응한 처벌. 자, 고존주의에서 나오는 얘기죠. 범죄 균형론에 형벌 균형론에 관한 얘기. 자, 죄형 균형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맞고요. 2번 실증제약파는요, 인간의 행위를 연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방법론. 그래서 실증지 그런 뭐야? 과학적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범죄 문제를 연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맞고. 3번 최근 범죄학 연구에서는 여러 이론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이론의 발전 부분에서 발달 범죄론, 그다음에 통합 이론 이런 것들을 보죠. 자, 그것들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네, 4번을 봤더니 셀린이 나왔어요. 셀린 그러면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셀린 이 사람은 어디서 봤어? 우리 범죄 갈등 이론에서 봤어. 자, 갈등. 자, 근데 이 갈등 이론, 범죄 갈등 이론이 아니고 문화 갈등 이론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자, 문화 갈등 이론. 자, 여기서 본 셀린인데 어떤 얘기를 뒤에 붙여놨냐 하고 봤더니 현대사회가 사회통합력이 약화됐어요. 구성원의 감정 억제력이 상실되고, 자, 이 표현이 키포인트죠. 무규범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돼요 라고 했던 거. 자, 무규범 상태라고 하는 거. 자, 이걸 얘기한 게 누구더라? 디르켄이더라고요. 디르켄이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디르켄은 이 무규범 상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아노미라고 불렀죠. 아노미 상태에서 이게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라고 했던 거. 프랑스 학파의 디르켄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셀린이라고 주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 4번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범죄학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보기 1과 보기 2를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보시면 범죄학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을 이제 교수님들 교재에서 4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기 2번에 논리적 일관성, 정책적 함의, 경험적 타당성 이 얘기를 하죠. 여기에다 하나 덧붙인다면 뭐가 나와요? 자, 검증 가능성이 그죠? 플러스 검증 가능성 해가지고 이 4개의 지표가 범죄학 이론이 좋은 이론인가 아닌가 이걸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보기 1번에 해당하는 걸 골라봅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의 문제입니다. 예, 상식의 문제라고 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가번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지지되는 거. 그러면 가의 기준에서는 좋은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뭐야?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으로 실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이걸 통해서 지지가 된다. 이건 뭡니까? 경험적 타당성에 관한 얘기. 그죠? 실제 사례를 보고 우리가 그것들과 맞는 것들을 이제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 타당성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 디귿번. 그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범죄자가 나번에 관한 얘기인데 생물학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야? 자, 소질적인 측면에 범죄 원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근데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범죄의 근본이라고 설명하는 거. 뭐야? 가정에서 사회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라고 보는 거. 그럼 뭡니까? 가정 환경에 범죄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소질적인 측면에 범죄 원인이 있다고 했다가 또 가정 환경이 범죄 원인이라고 했다가 소질과 환경을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건 뭡니까? 논리적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논리적 일관성의 기준에서는 좋은 이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자, 정책적 함의죠. 세 번째, 답안 보시면 낙인 이론은 비판적 평가도 있지만 범죄의 원인이 처벌임에 주목하여 자, 이 표현 형사사법개념의 처벌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한다. 그죠? 형사사법개념의 처벌, 형벌이라는 것이 뭔가 좀 바뀌거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낙인 이론 보면 4D 원칙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다의 기준에서는 좋은 이론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 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책적 함의. 그죠? 자, 범죄학 이론이 뭐야? 실제 범죄 대책, 범죄 정책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봅시다. 범죄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해요. 범죄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 이론적인 얘기들을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가번부터 보자. 과학적 인과관계라는 것이 자, 인정이 되려면 인과관계의 이제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가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인과관계가 충족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겠고요.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에 앞서는 시간적 순서가 있어야 된다. 다른 가능한 설명 변수들이 통제돼야 된다. 이 세 가지 것들이 1, 2, 3가 충족돼야지만이 과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 상관관계란 건 과학적 인과관계에서 자, 여기 종속 변수, 독립 변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다른 말로 독립 변수는 원인이고요. 종속 변수는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상관관계는 뭐냐? 독립 변수가 변화하면 종속 변수도 그에 따라서 변화한다. 라는 게 상관관계의 존재예요. 그리고 자,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에 앞서는 시간적 순서가 충족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종속 변수는 결과라 그랬어요. 독립 변수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야? 원인과 결과 뭐가 앞서야 돼요? 원인이 앞서야 되는 거죠. 즉 독립 변수가 앞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옳지가 않은 겁니다. 틀렸어요. 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앞서는 원인이 결과에 앞서는 시간적 순서가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요건, 다른 가능한 설명 변수들이 통제될 것을 충족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외에 외부적인 요소들, 외부 변수들이 이 인과관계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끼어든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세 번째는 맞는데 중간에 끼는 두 번째 요소가 틀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번 보시면 과학적 연구에서 구체적인 측정은 자, 이런 과정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화,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 현실에서 측정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개념화, 그죠? 어떤 연구 주제를 이제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에 관해서, 이것들과 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 조작적 정의가 아니고 두 번째가 개념적 정의예요.
그 뭐냐면 연구 대상이 되는 개념을 다른 걸로 정의를 시켜보는 거야. 다른 개념을 끌어와가지고 정의를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구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두 번째고 1번 개념화, 2번 개념적 정의. 그리고 3번이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즉 왜냐면 이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현실에 대입을 시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구의 결과물을 자 현실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조금 변화를 시켜야 돼요.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개념화,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마지막 4번 현실에서 측정, 이런 순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번도 옳지 않다. 자, 나가 옳지 않죠? 자, 개수형 문제에서요. 옳지 않은 거 몇 개냐? 그러면 일단 2개는 옳지 않습니다. 자, 다라 한번 보죠. 자, 분석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또는 누구를 연구할지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개인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나 사회적 가공물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거. 자,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맞는 얘기. 그리고 라번에 보시면 전국 범죄 피해자 조사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의 단일 조사는 주어진 한 시점,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걸 기술적 횡단 연구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자, 횡단 연구가 뭡니까? 종단 연구하고 횡단 연구 구별하셔야 된다고 했죠. 종단 연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쭉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자 뭔가가 변화가 발생하는가, 이걸 하는 게 종단 연구이고, 어느 한 시점에서 서로 다른 대상들을 비교 연구하는 거, 이거는 횡단 연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국 범죄 피해 조사, 쉽게 말하면 우리 뭡니까? 인구 센서스, 이거 우리나라 인구 대상으로 통계 내지 않습니까? 그죠? 몇 년마다 한 번씩인가 모르겠는데, 자, 그런 것들 어느 한 시점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상태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횡단 조사죠. 따라서 이 전국 범죄 피해 조사라는 것도 어느 한 시점에, 그죠? 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 피해를 입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횡단 조사, 횡단 연구에 해당한다. 종단 연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나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연구 윤리에 대한 설명. 자,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지식이 있어서 푸는 게 아니고, 자, 일종의 좀 추론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기억 니은에 관한 얘기 보시면, 자, 봅시다. 연구 대상자가 연구 대상자와의 주어진 정보 사이, 자, 연구 대상자와 주어진 정보 사이를 연상할 수 없어. 즉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 연구 대상자는 뭐야? 연구 대상자가 누군지를 판별을 못하는 거야. 누군지가 판별이 안 돼. 그걸 이제 기억을 익명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도 형사사법개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지워진 상태로 비공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겠다. 자, 누군지 특정을 못하는 거지. 그냥 연구의 대상이 된 사람들 이럴 뿐이지. 자, 익명성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연구자가 정보를 특정인의 신원과 연결시킬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 입 닫을 거예요. 비밀 지킬 거예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기밀성에 관한 얘기죠. 기밀성. 그래서 자, 익명성, 기밀성이 들어가면 됩니다. 5번 문제로 갑시다. 사회통제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목은 사회통제 이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통제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톱이라는 학자가 나왔어요. 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 기성사회에 대한 수능 이해관계가 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수능 이해관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기성사회에 대한 수능 이해관계, 즉 기존의 사회의 법 질서를 잘 지키는 거야. 법 위반 행위를 안 하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은 수능 이해관계에 있어. 왜? 법을 잘 지켜야 나한테 이익이 돼.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죠? 법을 위반하게 되면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 법을 잘 지키겠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이 얘기입니다. 수능 이해관계가 그런 표현이에요. 자, 1번 맞고, 2번 레크리스의 봉쇄이론. 자, 이건 다 아시죠? 내적 봉쇄, 외적 봉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면 비행,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그래서 내적 봉쇄는 건전한 자아, 강한 양심. 외적 봉쇄는 외부 감독 통제, 이런 것들을 만든다. 당연한 개념인 것이고요.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용하면 범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봤던 레크리스 이론 맞습니다. 3번, 사람은 본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탐구한다. 뭐가? 이 통제론이.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나쁜 놈들인데 성악설의 관점에서 보는데 그 나쁜 놈들이 왜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자, 3번도 맞다. 4번을 봤더니 나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통제와 비행 간의 관계는 선형관계라고 주장했다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옳지 않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올려볼까요? 지나친 통제가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통제와 비행 간의 관계라고 돼 있죠. 자, 이 얘기입니다. 통제의 정도를 이제 X축으로 나타내고요. 자, 그때 발생하는 비행의 정도를 Y축으로 나타내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통제가 통제 이론의 관점에서는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행이 많이 발생한다. 통제가 잘 되면 비행이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통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지나친 통제는 라고 되어 있죠.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통제가 너무 많이 가해지면 오히려 비행이 증가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이의 주장은 이거예요.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비행이 많이 발생하는데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비행이 줄어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통제가 너무 세게 되면은 비행이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나이에라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나친 통제가 너무 세면 비행이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 근데 이거를 자, 통제와 비행 간의 관계는 선형관계라고 주장했다는 표현 있죠. 이런 표현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선형관계가 뭐냐면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선형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반비례 관계라든가 또는 우리 그래프 나타낼 때 우상향, 정비례 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선형관계라고 표현해요. 이 선형관계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 문제를 이제 풀기가 이제 난망한 거죠. 그래서 선형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 실제로는 나이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선형관계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그래서 비선형관계,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5번까지 했나요? 6번 볼 차례죠? 자, 6번이 좀 2번 시험에서 상당히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신고존주의 범죄학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범죄학 기출문제에서 신고존주의라는 표현을 뭐를 의미하는 용어로 썼냐면 자, 우리가 범죄 원인론에서 제일 처음에 고존주의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역사적 시대순으로. 그 다음에 자, 19세기의 중엽에 등장한 실증주의를 보고요. 그러다가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범죄사회학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1960년대 이후 그러면 이제 현대적 고전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의 뭐 고전주의,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실증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20세기 초반 이후부터의 범죄사회학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의 현대적 고전주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출문제에서 이 신고존주의라는 표현을 뭐를 의미하는 용어로 썼어요? 이 현대적 고존주의를 의미하는 용어로 신고전주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근데 지금 문제 내용을 봤더니 그거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적 고존주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신고존주의는 자, 고존주의에서 실증주의를 건너가던 시절에 이 과도기적 상태에서 일부 국가들에서 그 이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스웨덴, 핀란드 뭐 이쪽 동네죠. 거기서 고존주의의 기본 전제는 그대로 받아요. 고존주의의 기본 전제. 기본은 전제를 그대로 받는데 야, 여기다가 실증주의의 요소를 투영을 한 거예요. 그죠? 그것들이 뭐냐면 자, 동그라미 2번.
범죄자의 연령, 정신 상태 등 개별적 특성이 처벌에 고려돼야 됩니다. 이게 어느 동네에서 나온 주장이에요? 실중주의에서 나왔던 얘기죠. 처우의 개별화에 관한 얘기. 이게 실중주의에서 처우의 개별화, 형벌의 개별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난데없이 떨어진 건 아니고 고전주의 시대에도 이 처우의 개별에 관한 논의는 있었는데 그게 주된 사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거야. 고전주의 시절에는. 그러다가 고전주의가 폭망을 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실중주의 시대에 이거를 이제 추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과도기적 과정에서 고전주의 기본 사상을 그대로 받아 안으면서 이런 처우의 개별화라든가 또 3번 나오죠. 고전주의 범죄의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적 전제, 자유의사, 합리성.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 범죄. 이렇게 고전주의가 설명했던 거. 그 기본 전제 그대로 안고 있고. 또 4번 범죄자의 자유의사를 강조했던 고전주의 범죄학과 달리 결정론의 관점. 결정론이 뭐예요? 실중주의를 결정론이라고 하잖아. 이 관점을 일부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실중주의의 관점도 여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중주의의 얘기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된 게 아니고 고전주의 시절에도 실중주의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 다만 그게 주된 사상으로 못 올라갔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와 실중주의 사이에 연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사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고전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까지 범죄 기출문제에서 신고전주의 그러면 현대적 고전주의를 의미하는 용어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이번 시험에서 신고전주의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고전주의하고 지금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옳은 지문 이거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1번 보시면 마틴슨이라는 사람이 범죄자 교화에 대한 비판을 했다. 이게 신고전주의 범죄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는 거. 이 마틴슨이라는 사람이 20세기 후반에 1970년대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1970년대.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 범죄학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를 신고전주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봤듯이 이걸 현대적 고전주의라는 의미를 읽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맞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6번 문제에서 말하는 신고전주의는 2번, 3번, 4번을 봤더니 이때 등장한 거를 신고전주의 이걸 의미하는 용어로 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지금 틀린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제에 대해서 맞추신 분들도 꽤 있겠지만 이걸 알고 맞추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신고전주의라고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예전엔 교재에 실어놨다가 하도 지금 이 현대적 고전주의를 신고전주의 이러면서 기존의 기출문제들이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헷갈릴 염려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 신고전주의에 관한 내용들을 교재에서 빼버렸단 말이야. 넣으면은 헷갈릴까봐. 근데 이렇게 나와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7번 보시죠. 초기 실중주의 범죄에 영향을 미친 학자와 그 설명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라고 되어 있죠. 가본 보시면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되어 있던 거.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요.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 수단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건 누구의 얘기? 캐틀레의 얘기죠. 이거 꼭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번에 보시면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사회 현상에 관한 탐구를 사회 물리학이라고 명명했다. 이거는 이제 콩트라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콩트. 오기스트 콩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기스트 콩트가 처음에는 이제 사회 물리학이라고 불렀다가 이걸 사회학이라고 명칭을 바꿔요. 그래서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번은 콩트. 그다음에 답은 범죄 발생은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딱 여기만 보고도 누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요? 범죄의 발생은 정상적인 사회 현상에 해당합니다. 범죄 정상설 누구죠? 디르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캐틀레 콩트 디르갱에서 3번이 답이 된다. 8번 가봅시다. 이탈리아 실중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탈리아 실중주의 학파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습니까? 롬브르조, 페리, 가로팔로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1번에 가로팔로는
고링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낮은 지능,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연민의식, 결여 이런 것들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질문인데 자, 가로팔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자연범설이죠. 자, 자연범이 뭡니까? 자, 인가지라면 가져야 될 연민과 성실의 정 이런 것들이 없는 애들, 이런 놈들이 자, 그 흉악범, 강력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범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민의식의 결여, 이거는 그래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 맞겠네. 근데 낮은 지능?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 1번 옳지 않고요. 2번 롬브로제에 의하면 생리적 범죄자와 정신이상 범죄자는 공통적으로 격수의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롬브로제 아저씨가 생리적 범죄인론을 얘기를 하는데 자, 얘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야. 왜? 자, 원시 인류의 특성이 세대를 뛰어넘어가지고 현재에 발현한 거. 그걸 격수의 유전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격수의 유전에 의해서 자, 범죄성이라는 소질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인 애들이 있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자, 정신 이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3번에 페리는 자, 롬브로제 아저씨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리는 롬브로제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라든가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범죄 사회학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페리가 주장했다라고 나왔죠. 3번은 맞습니다. 4번 보시면 고링은요. 고링 롬브로제의 생리적 범죄자론을 지지했습니까? 자, 이거 우리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롬브로제 아저씨하고 자, 고링하고 후툰의 관계 해가지고 롬브로제 아저씨가 생리적 범죄론 얘기하니까 고링이 아 그래요 범죄성이라는 것이 유전된다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아저씨가 말하는 생리적 범죄인을 판별할 수 있는 거 뭐 사람의 외모, 체형 이런 걸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링이 롬브로제를 깐단 말이에요. 범죄성이 유전된다는 거 이건 알겠어요. 근데 신체적 특징 이걸 가지고 생리적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깠단 말이죠. 그랬더니 후튼이 고링을 까죠. 야 내가 연구해봤더니 우리 롬브로제 아저씨 말이 맞아. 네 이거 틀렸어. 신체적 변이 형태 이것들이 범죄성과 관련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고링은 롬브로제의 생리적 범죄자론을 지지한 게 아니죠. 그렇죠? 반대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거, 옳은 것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봅니다. 범죄와 유전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공공정책을 통한 범죄 문제 해결을 1번 질문. 공공정책을 통한 범죄 문제 해결을 주장했던 덕데일. 자, 덕데일 우리 뭐에서 본 적 있나요? 덕데일의 주크가 연구라고 되어 있죠. 범죄인 가계 연구. 그리고 고다드는요. 우리 자 칼리 카크가 연구해서 본 적 있죠. 그래서 둘 다 주크가 연구가 됐든 칼리 카크가 연구가 됐든 뭐요. 범죄성이 유전됩니다. 범죄인 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범죄성이 유전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범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방향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데일 같은 사람은 공공정책을 통한 범죄 문제 해결, 즉 뭐예요? 사회복지제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반면에 고다드는 우생학적 관점을 지지했다. 무슨 얘기예요? 자, 그런 범죄성이 유전되는 애들을 어떻게 된다? 걔들은 그냥 놔두면 계속 범죄를 저질 것이고 또 걔들이 자손을 낳으면 걔들도 또한 문제가 있는 애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산하 제한, 애를 못 낳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번 맞고. 자, 2번 보시면 X, Y 염색체. 자, Y 염색체 증가죠.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종문구는 X 염색체가 증가된 경우, 즉, 성 염색체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범죄와의 관련성. 이걸 따지는 연구가 있었는데, 자, 그에 따르면 범죄성이 유전된다라는 것을 지지합니까? 여러분들, 성염색체 이상과 범죄 관계에서 이 성염색체 이상은 뭐가 특징이에요? 비유전성이 특징입니다. 즉 부모가 성염색체 이상이 없는데 자손이 성염색체 이상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성염색체 이상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꼭 자손이 성염색체 이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성염색체 이상은 자, 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전성. 그래서 범죄성이 유전되는 것을 지난다? 아니죠. 그렇죠?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 3번, 4번은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얘기들이니까 넘어가시고요. 10번 가보죠.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고 들었죠. 자, 1번 허칭스와 매드닉 입양아 연구죠. 거기서 이제 입양아와 친부, 양부 사이에 범죄성의 관계를 이제 봤던 것이죠. 그래서 허칭스와 매드닉 입양아 연구인데 범죄성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 연구에서 어떻게 나와요? 친부만 범죄자인 경우가 양부만 범죄자인 경우보다 입양아가 범죄자인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어? 자, 범죄성이라는 것이 소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주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뭐 체험 이론, 체험과 범죄성 간의 관계 이것들이 일부 우생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넘어가시고. 자, 3번 생물사회학적 범죄의 원인론 나오는데 자, 이게 초기에 생물학적 범죄의 원인은 연구들과 달리 생물학적 특성, 다른 말로 뭐 소질, 그리고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그래서 생물사회학적 범죄 이론이 되는 거예요. 생물, 소질, 사회, 환경. 그렇죠? 이 둘을 범죄 원인으로 연구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3번 맞고요. 4번 초기의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은 경험적 관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아니요, 간과한 게 아닙니다. 자, 생물학적 범죄 원인을 볼 때 우리 누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까? 롬브로즈 아저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범죄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실종주의의 태도 아닙니까? 뭐야? 최초로 관찰과 실험, 검증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범죄 원인을 연구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적 관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아니에요. 그렇죠? 4번이 옳지 않습니다. 11번 문제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문들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학습 이론이라고 배우는 거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번은 또 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가프레든과 허쉬의 범죄 일반 이론 뭐죠? 가프레든 허쉬가 원래 사회 유대 이론을 주장했다가 가프레드슨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주장을 해요?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애들이 범죄 발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게 범죄 원인이에요. 일반적 원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가프레든 허쉬의 범죄 일반 이론이죠. 그래서 이 범죄 일반 이론에서는 자기 통제력이 낮은가 높은가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층과 무관하게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과 달리 자, 이 학습 이론은 하류 계층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국한된다? 틀렸습니다. 왜? 학습 이론은 뭐예요? 우리가 범죄 원인론을 구별을 해봤을 때 학습 이론은 사회 과정 이론에 속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류 계층의 범죄 문제 왜 하위 계층이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이걸 설명하는 이론은 뭐예요? 사회 과정 이론과 다른 사회 구조 이론이죠. 따라서 학습 이론은 하위 계층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국한된다? 틀린 질문이에요. 왜? 사회 과정 이론이거든. 사회 구조 이론이 아닙니다. 자, 1번 옳지 않고. 자, 2번 서덜랜드는요. 다른 행동들이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것 같이 법 위반도 학습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이 다음 문장 학습 과정의 결함으로 인해서 법 위반이 발생한다? 범죄를 배워서 저지른 건 맞단 말이야. 근데 학습 과정이 결함이 있어서 그게 법 위반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죠. 학습 과정은 범죄 행위를 배우는 과정과 정상적인 행위를 배우는 과정, 학습 과정은 차이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서덜랜드는. 그죠? 학습 과정의 결함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 틀렸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3번의 차별적 강화 이론,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이론이죠. 자, 모방 학습을 통해서 자, 일탈행위 발생이 가능하다. 모방. 근데 이거는 이제 명확히 말하면 자, 차별적 강화 이론. 그죠? 이게 이제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이론이다. 여기다가 자, 플러스 모방에 관한 반두라의 이론. 반두라의 학습 이론을 결합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자, 에이커스의 사회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통 교수님들이 차별적 강화 이론하고 자, 여기에 반도라의 모방의 개념이 결합된 사회학습 이론,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을 잘 구별을 안 하세요. 그런 입장에서 지문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차별적 동일시론. 이건 누구의 얘기예요? 글래제의 차별적 동일시론이죠. 자, 직접적 접촉엔 범죄의 행동의 학습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죠? 자,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이 간접적 접촉엔 범죄 행동 학습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니까 차별적 동일시론, 자, 글래제의 차별적 동일시론이 동일시란 개념을 동원하면 직접적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 접촉에 의한 학습도 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거. 11번까지 갔고요. 자, 12번으로 가봅시다. 보시면 다음 상황에서 갑의 비행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돼 있죠. 자, 봅시다. 이게 지금 두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A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류 사회의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사들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한 일부 학생들이 자, 있구나. 자, 학교인데 학교에서 자, 좌절을 실패를 경험했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뭐야? 걔들이 자, 반항적인 비행 집단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또래들을 괴롭히곤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뭡니까 이거? 코엔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문단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학교에 재학중인 갑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A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자, 얘는 학교에서는 뭐야?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로부터 신뢰도 받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시험 기간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 그때 학업으로 인한 긴장,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자, 합리화. 이게 결정적인 표현이죠. 합리화 하면서 친구들과 음주, 뭐야? 애들이, 학생이 술 처먹으면 됩니까? 비행을 저지르죠? 비행을 저지르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 학업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이렇게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예요? 중화기술이죠. 그죠? 마차와 세이커스의 중화기술이죠. 그리고 자, 얘가 평소에는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만 시험 기간 이후에 통제가 느슨할 때만 이런 비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한다. 그럼 뭐야? 이거는 표류이론. 그 다음에 자, 마차의 표류이론, 그리고 마차와 세이커스의 중화기술 이론.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한 말이죠. 그래서 자, 답이 자, 1번 표류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 위에밖에 없었다면 이 답은, 문제의 답은 비행 하위 문화이론, 코엔의 비행 하위 문화이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밑에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 있기 때문에 자, 1번 표류이론 또는 중화기술 이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13번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이죠. 옳고 그름의 표시 O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유대 이론은요,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뒤늦게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기억법 맞는 얘기고 이거 맞고. 나번에 보시면 허쉬는 사회 유대의 4가지 요소로서 참여, 전념, 애착, 수능을 제시했다 그러는데 자, 이거 왜 된다 그랬죠? 애착, 전념, 참여, 신념, 애전, 참신 왜 된다 그랬죠? 뭐가 틀렸어? 수능. 이게 사회 유대의 4가지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번 틀렸고. 다음 보시면 합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공에 대한 전념. 이게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자, 성공. 목표죠. 근데 합법적 수단. 이걸 이용하고 싶은데 이걸 합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야. 합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행을 저질러서라도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이거 뭐에 관한 얘기?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허쉬의 이론이 아니죠. 자, 이것도 틀렸고. 라번, 이 관점에서 범죄 예방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자,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에서 범죄 예방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뭐겠어요? 사회 유대.
애착천년, 참여신념, 이 사회유대가 약하게 되면 범죄로 나간다라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사회유대를 강화시켜야 되겠네? 근데 그 사회유대라는 것은 뭐야?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를 말한단 말이야. 연결관계를 말한다고. 자, 그러니까, 자, 범죄 예방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개인에게도 뭐란다? 사회유대를 형성하는 거. 이게 아니고 지금 지문에서 경제적 안전망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경제적 안전망의 제공이 범죄의 대책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건 누굽니까? 메스너와 로젠펠트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라번도 틀린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14번입니다. 베커의 단계 모델. 자, 베커 어느 동네에서 봤나요? 낙인 이론 부분에서 봤습니다. 낙인 이론. 거기서 자, 단계 모델 및 사회적 지위로서 일탈. 이거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몇 개냐? 또 개수 문제네요. 자, 가번 보시면 후드티를 입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젊은 남성이 자, 규범을 위반한 적이 없음에도 일탈자로 여겨지더라라는 거예요. 일탈자로 여겨지더라. 욕을 처먹더라. 낙인 찍혔더라. 그러면 이거는 순수 일탈자입니까? 순수 일탈자는 뭐냐면 자, 규범을 위반했고 위반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자, 일탈자로 라는 낙인을 받은 경우를 말해요. 근데 자, 규범을 위반한 적이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이건 순수 일탈자가 아니지. 응. 순수 일탈자가 아니고 이거는 규범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 일탈자로 이겼다. 내가 잘못한 적이 없는데 욕 먹었잖아. 그럼 이건 뭐야? 억울한 거지. 그죠? 잘못된 비난입니다. 그래서 이 베커라는 학자가 일탈행위의 유형을 이제 4가지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순수 일탈자, 잘못된 비난, 그다음에 비밀 일탈, 뭐 이런 식으로 쭉 4가지로 구별합니다. 그 부분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나번 보시면 최초 일탈행위 원인이 낙인 부여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 즉 뭐예요? 2차적 일탈. 최초 일탈행위, 1차적 일탈이죠. 그 원인이 낙인 부여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 이게 바로 2차적 일탈 아닙니까? 자, 이 최초 일탈행위 원인하고 2차적 일탈의 원인이 같은 것이다? 직접적 원인이 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즉 1차적 일탈의 원인하고 2차적 일탈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다르다. 이걸 이제 단계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 일탈 단계에서 원인하고 2차적 일탈 단계에서 원인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단계 모델. 답은 맞고. 답은 주지위라는 개념을 고려할 때, 즉 베커는 1차적 일탈을 들려서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면 그게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죠? 그걸 주지위라고 불렀어요. 주지위라는 개념을 고려할 때, 자, 주지위는 뭐예요? 전과자는 낙인을 받았으니까 그게 주지위로서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자, 숨은 일탈자. 뭐예요? 숨은 일탈자. 이 사람은 이제 숨은 일탈자는 뭘 말하냐면 일탈을 했어요. 자, 규범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을 했는데 자, 일탈자로 규정되지 않은 거야. 처벌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숨은 일탈, 암수범죄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낙인이 찍혔어, 안 찍혔어? 안 찍혔어. 낙인이 안 찍혔는데 어떻게 낙인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라번, 개인에게 부여된 일탈자란 낙인은 사회적 지위로서 기능한다. 그렇죠? 자, 전과자란 낙인이 딱 찍혔어. 그럼 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뭘 할 줄 알고, 어떤 지식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놈은 그냥 전과자, 범죄자, 나쁜 놈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사회적 지위로서의 낙인이라고 부른다. 라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옳은 것은 나하고, 라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됩니다. 15번에 터크의 범죄론이라고 되어 있죠. 권력 갈등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범죄론 또는 권력 갈등 이론. 자,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크의 범죄론 또는 권력 갈등 이론이라는 것은 사회의 구조를 터크는 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지배계층의 대립으로 나눠요. 그러면서 자, 그 사회에서 이 지배계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내용 보시면 자, 1번 교도관과 같은 형의 집행자가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행동이 범죄로 규정되는 거, 그걸 범죄로 부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게 아니고 자, 지배계층의 이해관계가 법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안 되고는 지배계층이 법에다 뭘 넣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형을 단순히 집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지배계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1번 옳지 않고요. 자, 2번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한 피지배 집단 노력이 현실적일수록 집단 간의 갈등은 심화된다가 아니고,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피지배 집단 노력이 현실적이 아니라 비현실적일수록. 자, 집단 간의 갈등,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자, 현실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피지배 집단 노력이 달성하기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비현실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럴수록, 비현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뭡니까? 지배계층의 입장에서는 그 피지배계층의 요구, 노력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3번 범죄라는 것은 범죄자가 지배 집단이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형식적 과정이 아니고, 자, 형식적 과정이 아닙니다. 즉, 범죄와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 법 위반을, 이 법률을 나눠요. 법에 위반하면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의 성격을 나눕니다. 이 법이란 것이 지배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반영이 된 거야. 그럼 그건 엄격하게 집행이 돼. 그렇죠? 엄격하게 처벌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법률인데 지배 집단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형식적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냥 이런 법이 있으면 좀 아름답게 보이겠거니. 그죠? 이 좋은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거니.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법률.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집행이 안 된단 말이죠. 왜? 지배 집단이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배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법의 그죠? 집행이 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을 위반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법률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왜 실제 법의 집행이 정도가 달라지니까 엄격하게 집행되는가 아니면 엄격하지 않게 집행되는가 달라지게 버리게 되니까 형식적 과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 4번이 옳은 얘기죠. 집단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통제하는 수 있는 권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배계층에게 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4번이 옳은 얘기다. 자, 18번 다음에 건축 양식을 제안한 고전주의 범죄학자. 자, 고전주의 범죄학자 여러분들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베카리아 벤담 포이어바흐잖아. 자, 그래서 건축 양식을 제안했다. 그러면 이 문제만 보고도 이거 벤담이구나 라고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뭐야? 지금 지문에서 제시한 게 뭐야? 이 교도소 건축 양식. 쭉 읽어보면 파놉티콘형 교도소 이거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파놉티콘형 교도소를 제안했던 벤담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캐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벤담에 관한 얘기 보시면 1번 범죄자는 쾌락주의적 계산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입니까? 아니죠. 고존재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이 합리적 존재라고 본단 말이야.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한다. 근데 그 선택이 뭐야?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합리적이 아니고 합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이다. 근데 그 합리적이란 것을 진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범죄자들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야. 걔네들 생각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2번, 자, 범죄를 실제적 범죄와 상상적 범죄로 나눴다라고 돼 있죠. 벤담의 얘기. 그러면서 실제적 범죄는 사회금욕주의적 경향으로 인해서 규정되는 강간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고 되는데 이 벤담이 실제적 범죄하고 상상적 범죄를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실제적 범죄는 사회에 해악을 발생시키는 거. 상상적 범죄는 머릿속에서만 범죄잖아. 머릿속에서만 5만 가지 상상하면서 나쁜 짓을 상상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실제적인 해악 발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별하는 것인데,
자, 여기까지 맞는데 실제적 범죄는 사회금욕주의적 성향으로 인해서 규정되는 강간 등의 범죄, 강간 이런 것들이 사회금욕주의적 성향으로 인해서 범죄로 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타인에게 저 피해를 발생시키니까 해악이 있으니까 범죄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강간 등의 범죄는 뭐예요? 해악이 발생하니까 실제적 범죄 맞네요. 근데 사회금욕주의적 경향 때문에 규정되는 이 표현은 뭐에 관한 얘기? 상상적 범죄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상적 범죄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 사회금욕주의적 경향으로 인해서 규정되는 이 표현은 상상적 범죄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서 이 벤담이 이제 이 상상적 범죄 예로 들은 것들이 종교적 금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동성애 이거 터부시하고 처벌하는 거 그런 것들을 예로 든단 말이죠. 다음에 3번 최대선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죠. 그래서 자 이걸 달성하기 위하여까지는 맞는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고존주의잖아. 벤담. 그건 뭐야? 죄형 균형론이잖아요. 강력한 처벌이 아니죠. 범죄에 상한 처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틀립니다. 옳잖아요. 4번, 형벌이 정확히 부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벌의 계량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그리고 채찍의 비유 이런 표현도 이제 벤담을 공부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범죄에 정확히 비례하는 형벌을 균일하게 가할 수 있는 기계장치. 그래서 뭐 채찍을 균일한 속도로, 그죠? 균일한 세기로 때릴 수 있는 장치, 뭐 이런 것들을 뭐 구성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관한 게 4번 지문입니다. 4번이 옳은 얘기고요. 자, 모핏이 제시한 반사회적 행위의 일탈령과 자, 그 발현 원인. 자, 모피트 이원적 경로 이론이죠. 그래서 청소년 비행의 발생 경로를 두 가지로 나눴죠. 어떻게? 청소년기 한정형하고 생애 지속형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원인이 뭐냐 연결시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기 2번을 봤더니 자, 기억번에 생물학적 성숙과 심리적 성숙 간의 격차라고 돼 있는데 이 지금 청소년기 한정형의 반사회적 행위의 원인은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역할 간의 격차를 성숙격차, 성숙의 차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게 청소년기 한정형 반사회적 행위의 원인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덩치는 크단 말이야, 애들이. 청소년들이. 덩치는 성인과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하는 행동도 미숙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아직 어린 놈들이 이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죠. 사회적 역할과의 격차. 왜? 얘들, 우리도 다 컸으니까 어른 노릇을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사회에서는 그걸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어디 어린 놈들이. 그죠? 그래서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역할 간의 격차를 성숙격차, 성숙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청소년기 한정형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니은반에 반사회적 대상으로부터 일탈행위 모방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때 애들이 방황을 한단 말이죠. 방황하면서 만나게 되는 애들이 누구야? 비행 청소년들. 다른, 이상한 애들, 나쁜 친구들. 걔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걔들이 하는 비행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저지르게 된다. 모방. 이것 또한 청소년기 한정형의 원인입니다. 디귿번 신경심리학적 취약성, 타고난 뭐 장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범죄 유발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타고난 취약성이 있는데 그게 자 그 환경이 또 별로 안 좋은 환경이란 말이지. 이런 것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쳐가지고 자 생애 지속형 반사회적 형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각각 가 나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자, 18번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 봅시다. 자, 티틀은 일단은 이 문제에서 라번을 먼저 보죠. 통제비 또는 통제 비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통제비란 것은 자, 라번을 봤더니 잠재적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이 가하는 통제하고 타인이 가하는 통제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죠. 여기서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에서 통제 비율이란 것은 내가
타인에게 통제를 가하는 정도. 누가? 내가 남에게 통제를 가하는 정도. 이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통제를 당하는 정도죠. 그럼 뭐야? 내가 남을 통제하는 것, 내가 남에게 통제를 가하는 정도하고 내가 남으로부터 통제를 당하는 정도, 이거를 비교한 거를 통제 비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번, 일단 잠재적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가하는 통제, 이거하고 그 잠재적 피해자에 대해서 타인이 가하는 통제, 이거를 비교한 게 아니죠. 그래서 라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율을 봤을 때 어느 쪽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번에 통제 결성이 나오는데 통제 결핍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는 통제를 가하는 정도, 내가 통제를 하는 정도가 하는 정도보다 내가 통제를 당하는 정도가 더 컸을 때 이거를 이제 통제 결핍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통제 결핍의 경우에는 약탈적, 반항적 일탈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통제 결선, 통제 결핍, 약탈적, 반항적 행동. 네, 나번에 통제 과잉은 이 반대의 케이스죠. 내가 남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는 정도가 남이 나를 통제하는 것, 즉 내가 남으로부터 통제를 당하는 정도보다 더 큰 것, 이거를 이제 통제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남을 통제하는 정도가 더 세단 말이야. 그럼 뭐야? 사람이 남 위에 올라서고 싶어. 통제를 더 많이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의 과잉의 경우가 그런 얘기인데, 그때는 복종적 비행을 저지릅니까? 아니죠. 착취적, 태폐적 비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복종적 비행을 저지른다. 이 부분이 자 틀렸어요. 그래서 자, 답은 옳지 않고. 자, 답은 보시면 이 이론은 통합 이론으로서 아노미 이론과 사회통제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 밖에도 이제 학습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영향도 다 통합한 겁니다. 답은 맞는 얘기고. 마번 보시면 가정 구조에 따라 아들과 딸에게 가진 통제의 성차에 주목하는 이론인, 이거는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이 아니고, 자, 우리 가부장적 가정, 평등주의적 가정 이렇게 나눴던 거 누굽니까? 자, 헤이건이라는 학자의 권력 통제 이론입니다. 거기서 가부장적 가정, 평등주의적 가정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들과 딸의 비행, 발생 이런 것들 비교했던 거. 자, 그래서 마번도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자, 옳은 것은 가하고 답니다. 19번 가보죠.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이 범죄를 규정한다라고 여기지만, 자, 첫 번째 기억은요, 개인이 형사사법기관이나 지역 공동체 등의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형사사법기관이나 지역 공동체 등의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범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죠. 상호작용. 이걸 다른 말로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과는 낙인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니은과 디귿은 보다 구조적인 수준에서 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니은은 집단들은 역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보았으나, 디귿은요, 자, 권력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여기면서 범죄 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 사회 전복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니은은 뭐예요? 집단들이 역동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서 자, 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 이런 것들 한다. 이 니은이 바로 집단 갈등 이론에 관한 겁니다. 볼드의 집단 갈등 이론. 그리고 디귿은 뭐예요? 범죄 문제 해결이 자본주의 사회의 전복, 자본주의 사회를 갈아엎어야 돼요. 이렇게 주장했던 건 뭡니까? 비판 범죄야. 마르크스주의.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에 해당한다. 1번이 답이죠. 자, 20번 가봅니다. 범죄 원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기 1과 보기 2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자, 사례 문제입니다. 갑은 봤더니 갑은 하류과정 출신이에요. 학업 섭취 압박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근데 반복적 실패 끝에 사회가 제시한 성공 목표는 수용하면서도, 자, 성공 목표는 수용. 근데 정당한 수단, 합법적인 수단, 이걸로는 달성할 수 없더라. 그죠? 목표 달성, 성공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고 싶은데 정당한 수단으로는 달성할 수 없더라. 이걸 이용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이거는 거부. 그래서 뭐 한다? 시험 문제 유출, 대리과제 제출이라는 비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류과정 출신, 하류계층 출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은 목표는 있는데 그걸 합법적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을 때 범죄 비행으로 나갑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 자,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관한 얘기. 나번에 자, A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자, 청소년 비행이 급증하니까요, 엄격한 처벌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러나 비행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서로의 비행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 재범률이 증가했다. 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다. 자, 서로의 비행 기술과 범죄 경험을 공유해서 무슨 얘기야? 서로 배운 거야, 지금. 그래서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이건 뭐에 관한 얘기? 디귿번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 관한 얘기. 다번에 보시면 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직, 연인과 이별, 대학 낙방 이런 것들 동시에 겪었어. 그래서 분노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분노와 좌절을 경험했다. 그래서 온라인 사기, 폭력적 행동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 즉 사회생활하면서 긴장을 겪은 그 개인들이 자, 그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 비행으로 나가는 현상. 이건 뭐예요?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이 다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니은. 라번의 B지역은 급격한 인구이동, 주민이질성. 자, 이게 키워드죠. 인구이동이 급격해요. 인구의 이동성, 그리고 주민들이 이질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공동체가 해체됐어요. 이걸 뭐라 불러? 사회해체. 물리적 환경도 함께됐고, 그러니까 범죄 비행이 증가하더라라는 얘기. 뭐에 관한 얘기? 자, 사회해체 이론에 관한 얘기. 라번은 리글의 사회해체 이론이죠. 자, 21번까지 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시면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주요 개념으로 다룬 거였어요. 아니죠?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갈등이 아니에요. 심리적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의 원인이 된다라고 분석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갈등 이게 그렇죠. 자, 2번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요. 이드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슈퍼에고의 미발달로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봤는데, 자, 이 부분 우리 정신분석학에서 이 얘기 본 적 있을 거예요. 범죄 원인 해가지고 범죄 원인. 그래가지고 자, 우리 지금 프로이드 아저씨는 뭐가? 슈퍼에고 즉 양심의 힘 이거죠. 에고죠. 이게 너무 과도하게 발달했을 때 이게 문제가 돼서 자,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게 더 이상 극복이 될 수 없을 때 그 죄의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반면에 아히호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에이크혼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슈퍼에고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발달. 그러니까 이드의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슈퍼에고의 미발달이 범죄의 원인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아히호른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신분석학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2번은 이드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슈퍼에고의 미발달로 범죄가 발생합니다. 누구의 주장이에요? 아히호른의 주장이라고 하죠. 이게 프로이드의 주장이 아니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히호른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 3번, 의식의 영역에는 이드가 있고 무의식의 영역에는 에고와 슈퍼에고가 있다. 자, 이것도 제가 그림 많이 그려드렸죠. 인간의 성격 구조, 의식, 그걸 봤더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서 자, 이쪽이 이드, 본능, 슈퍼에고, 양심의 힘,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조정을 담당하는 에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영역이 어떻게 된다?
에고는 의식의 영역에 있고 이드나 슈퍼에고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번 질문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4번 남근기에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 성적 감정을 갖게 된다. 이거는 엘렉트라 컴플렉스예요? 아니죠? 자, 여자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이성 부모인 아버지에게 성적 감정을 갖게 되는 거. 이걸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고 자, 지문에 주어진 건 뭐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2번이 옳은 얘기다. 자, 이어서 봅시다. 22번 문제부터 가는 거예요. 인지 이론. 자,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라는 문제가 됐는데 자, 1번에 콜버그 나와 있죠. 도덕 발달 이론이라는 걸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핵심 인성과의 관계되는 6가지 점진적 발전 단계 수준의 형태로 분류했다라고 되는데 핵심 인성이 아니고 도덕성의 발달 이거를 기준으로 분류한 거죠. 그래서 도덕성의 발달이 낮은 단계, 관습적 수준 이전 단계, 그래서 보통의 단계, 관습적 수준의 단계, 높은 단계, 관습적 수준 이후 단계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단계가 또 2가지로 세분화가 된다. 그래서 6단계로 나눴다고 하는 거. 그게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고요. 핵심 인성이 아니고 도덕성의 발달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면 피아제라는 사람이 있죠. 아동들에게 놀이와 관련된 규칙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분석해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이론적으로 체계했다. 그래서 콜버그보다 이제 시대적으로 더 앞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애들의 이제 도덕성 발달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제 분류했던 사람이 피아제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죠. 인지론에서 범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의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추론 능력이 낮으니까 뭐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4번 단순히 처벌을 피하거나 이기적인 관점에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법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 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면 또 법을 준수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3번, 4번은 그 얘기다. 23번은 여성주의 범죄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페미니스트 범죄학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체스니 린드가 나와요. 자, 여성들의 범죄 과정을 들여다보면 자, 신체적 성적 폭력의 피해가 여성들을 범죄를 이끄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곳에서 자, 여성들이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이런 피해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폭력 피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을 하는데 탈출하고 나서는 자,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범죄로 이제 다시 범죄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피해를 당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범죄라는 걸 저지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하게 되죠. 이걸 이제 피해와 가해의 모호한 경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여성 범죄 특징으로 봤다. 체스니 린드의 주장인 것이고. 나번에 폴락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범죄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성들은 법에 의해 관대하게 취급되고 자, 대개 사적인 영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잘 들키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감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성들이 법에 의해서 관대하게 취급된다. 이게 뭐예요? 기사도 가설이죠. 그리고 되게 사적인 영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잘 들키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감춰지는 경향이 있다. 이건 뭐예요? 여성 범죄의 은폐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폴락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전제가 잘못됐단 말이야. 폴락은 남성과 여성의 범죄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기사도 가설이나 은폐성 때문에 여성의 범죄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야. 실제로는 별 차이 없어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나번이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메셔 슈미트라고 되어 있죠. 메서 슈미트 그렇게도 읽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가부장 제도와 계급 갈등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서 슈미트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 계급 갈등, 그리고 자, 가부장제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자, 여성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중적인 주변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가부장주의니까 여성들은 약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급 갈등,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근데 여성들은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남성들이 생산성을 소유하고 있어.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중적인 주변성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여성의 범죄가 남성의 범죄보다 적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부장제에 억눌려 있고 계급 갈등에 따라서 생산성을 소유하고 있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성의 범죄가 남성의 범죄보다 더 적은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그때는 남성 범죄, 여성 범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도 맞습니다. 라본 보시면 아들러라는 학자는 여성의 범죄 참여 정도가 증가하는 원인을 전통적인 여성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 그리고 악화된 여성들의 지위 때문이라고 하는 주변화 가설을 주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들러는 뭐예요? 여성 범죄와 관련해서 신여성 범죄자론, 신여성 범죄론이라는 걸 주장하죠. 왜? 여성의 범죄 참여 정도가 증가한다. 왜? 예전과 달리 사회가 변화해가지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사회적 진출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고 그게 여성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게 아들러의 신여성 범죄자론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하고 다예요. 두 개죠. 24번으로 가봅시다. 샘슨과 라업의 연령 단계 이론에 관한 얘기. 생애 과정 이론이죠. 옳은 거 몇 개냐로 되어 있습니다. 가번 보시면 생애 과정에서 소년 범죄자가 성인 범죄자로 발전하는 경향은 누적적 지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연령과 범죄 이걸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고 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커가면서 계속 사고 치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 사고 친다. 이게 범죄의 지속성이죠. 거기서 누적적 지속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적적 지속성.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범죄의 비행을 저지르니까 처벌을 받는단 말이야. 또 범죄 저지를 저지르니까 또 처벌을 받는다고. 이런 것들이 처벌받는 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범죄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런 것들을 누적적 지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누적적 지속성을 누적적 불이익이라고도 표현해요. 나번 보시면 성인들의 경우에 사회적 연대, 사회연대, 다른 말로 사회유대, 다른 말로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의 내용 크기가 범죄의 가담 여부에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 직업 안정성 전형, 고용주에 대한 의존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낮춘다. 즉 사회적 연대의 영향에 의해서 범죄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샘슨과 라업은 뭐라고 부릅니까? 인적 자본이 아니고 뭐예요? 인적 자본이 아니고 사회 자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번이 옳지 않다. 그리고 다번에 전환점 좀 더 올려야 되겠네. 전환점은 이미 약화되었거나 단절된 사회 유대를 새롭게 복원시키는 게 난다. 즉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 그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더라. 터닝 포인트. 이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과의 사회 유대, 사회 자본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범죄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 하는 거예요. 전환점. 그 얘들이 뭐 결혼, 취업, 구임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답은도 옳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가하고 다가 되는 거죠. 자, 25번은 이제 범죄 유형론에 관한 얘기, 살인범죄 나왔습니다. 자, 1번에 표출적 살인이에요. 자, 분노, 질투 등 정서적 감정의 표출로. 살인 자체가 그 목적입니다. 반대로 살인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거는 도구적 살인이라고 불러요. 표출적 살인. 자,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다. 맞고. 나번에 보시면 대량 살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살인과 다음 살인 사이에 냉각기를 가진다. 냉각기가 있는 건 뭡니까? 연쇄살인이죠. 연쇄살인. 연쇄살인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냉각기가 있는 거는 이거는 연쇄살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량살인은 한 번에 다수의 사람들 죽이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모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살은 사전에 표현되거나 암시적인 살해 의도 없이 다른 사람을 불법하게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는데,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1급 살인, 2급 살인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자, 모살이라는 것은 살해 의도가 없이가 아니고 살해 의도가 있습니다. 즉, 살해 의도가 있어야 돼요. 모살이 되려면. 살해 의도 없이 살해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계획적 살인이에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래서 이 살해 의도가 있다. 즉, 계획에 의해서 살해를 했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1급 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계획 없이, 자, 살인했다. 그러면 2급 살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모살, 이걸 고살. 그죠? 이렇게 이제 구별하기도 합니다. 라번에 보시면 1차적 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차적 살인은 범죄자에 의한 사전 계획과 관련되어 있고, 피해자에 의해서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도구적 범죄의 성격을 지닌다?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도구적 범죄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표출적 범죄의 성격을 지닌 겁니다. 도구적 범죄가 아니고 표출적 범죄. 도구적 범죄의 성격을 지닌 건 1차적 살인이 아니고 2차적 살인을 말해요. 자, 그렇게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 살인은, 자, 사전계획과 관련이 있고, 거기까지 보시고. 자, 26번으로 가보죠. 테러 범죄에 관한 얘기들. 지금 26번에서 국가지원형, 혁명형, 환경보호형, 민족주의형 테러리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주장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유형분류를 하는, 자, 입장이 명확한 건 아닙니다. 명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이제 떴을 때, 이것들을 이제, 이거는, 자, 지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맞추는 식으로 가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형 테러리즘은 특정 민족 집단의 자치 독립을 목적으로 한다. 자, 지금 국가지원형, 혁명형, 환경보호형, 민족주의형 테러리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특정 민족이나 집단의 자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리즘, 이건 뭡니까? 민족주의적 테러리즘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혁명형 테러리즘, 혁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의 정치, 경제체계 자체 전복, 자본주의 사회를, 자, 사회주의로 갈아엎고 사회주의로 가자. 혁명 아닙니까? 나는 맞고, 다번에 환경보호형 테러리즘, 이건 어떻습니까? 환경을 위협하고 동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개발론자를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한다. 이거 맞고요. 라번에 민족주의형 테러리즘 됐는데, 독재 정권이 국민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소외계층을 압박하고 정책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서 테러를 수단으로 사용한 거. 이게 뭡니까? 바로 국가지원형 테러리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하고 라가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하고 라가 옳지 않고 나, 다가 두 개가 옳은 겁니다. 27번 환경범죄에 관한 얘기 나왔네요. 자, 환경범죄 특성. 자, 이것도 일반론적인 얘기,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환경범죄는요, 다른 요인들과 1번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2번 보시면 환경인자는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간의 생명, 신체 침해를 가하죠. 그래서 자, 환경 오염을 시켰다. 그게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인간에게 위해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적 피해가 아니고 간접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피해자에 비해 월등하고 관계 정보 또는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 환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기업범죄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기업이 몰래 폐수를 방류한다든가 또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들을 팔아먹는다든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업범죄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3번도 맞고. 4번 환경 침해 행위는 그 원인 행위의 완만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맞는데 피해의 발생 및 인식 시기 주체를 밝혀내기가 용이해요? 아니죠? 원인 행위가 완만하게 진행되니까 자꾸 조금씩 누적된단 말이야.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피해가 발생한 게 환경 침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밝혀내기가 용이하지가 않죠.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26번 보시면 약물범죄에 관한 얘기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돼 있어요. 자, 1번 대마 나왔죠? 세계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다.
세계 전 지역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대마를 가공해가지고 마리아나, 해시시, 대마요 이런 형태로 가공돼서 이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1번 맞고. 2번, 약물 남용 범죄는 행위자가 보통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특성이 있다. 다른 말로 뭐? 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자 가해자의 구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습적 반복적으로 범죄가 행해지며, 그죠? 약쟁이들 약 끊기 힘듭니다. 상습적 반복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나 재산범죄 이런 것들을 저지르기도 해요. 또 뭐예요? 약물의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재산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 2번이 그 얘기고. 3번 보시면 황금의 초승달 지대라고 돼 있죠. 야,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중앙아시아 보면은 자, 그 이란, 그다음에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있어요. 거기 일대를 황금의 초승달 지대, 형태가 뭐 초승달 형태로 됐단 거예요. 이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대가 이렇게 초승달 형태로 조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아편 재배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라고 됐죠. 이건 뭐예요? 여기도 이제 아편 재배를 하는 곳인데 여기는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3번 질문이 옳습니다. 양귀비 이게 이제 뭡니까? 그 아편의 재료니까.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은 황금의 삼각지대다. 자, 3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9번 문제 범죄 예측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자고 되어 있죠. 자, 가번에 버제스 나왔습니다. 범죄 예측과 관련해서 특정한 부분의 점수를 가중 감점하는 가중 실점 방식에 의한 조기 예측법. 자, 가중 실점 방식 조기 예측법을 소개했다. 이건 누구의 얘기? 글룩부부의 얘기죠. 버제스는 그죠? 자, 재범 예측표인 경험표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가번 옳지 않습니다. 자, 옳은 거 아니다. 나번에 범죄 예측이 갖춰야 될 요소. 자, 이거 외워야 된다죠. 객관성, 타당성, 단순성, 경제성. 나번 맞고. 답은 교정 단계에서 가습방 여부나 그 시기 등을 결정할 때에는 수용 생활 중의 성적뿐만 아니라 플러스 사회 복귀 이후의 환경. 자, 얘를 가습방을 시키면 자,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따라서 또다시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이죠. 답은 맞고. 라번 통계적 예측법은 자, 개별 범죄자보다 고유한 특성, 개인의 편차를 예측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통계적 예측법, 점수법. 그리고 라 다음에 미래의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나 실제로는 범죄를 저질렀다. 자, 이거 오류 부정이라고 되는데, 자, 미래의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범하지 않을 거예요. 위험성이 없다라고 예측했어요. 위험성이 없습니다. 위험성을 부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위험성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 버렸어. 그건 뭐야? 예측이 위험성이 없다고 예측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죠. 이걸 오류 부정 또는 잘못된 부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마번은 옳은 얘기. 자, 그럼 옳은 것은 뭐가 됩니까? 나번, 다번, 그리고 마번 세 개죠. 자, 30번으로 갑시다. 자, 범죄 예방 이론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고 그름의 표시를 해보자. 자, 가번을 봤더니 코엔과 펠스는요. 코엔과 펠스는 일상활동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클라크의 비바 모델을 확정하여 크라버드 모델을 제시했다. 그게 아니고 코엔과 펠슨이 일상활동 이론을 주장하면서 비바 모델을 제시했죠. 코엔과 펠슨이 비바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 이걸 확정해서 클라크라는 학자, 클라크와 코니시가 크라버드 모델을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가번 왜 틀린지 아시겠죠?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라번 보시면 브렌티엠과 파우스트가 이제 범죄 예방 모델 1차적 범죄 예방, 2차적 범죄 예방, 3차적 범죄 예방을 나누셨습니까? 자, 그 중에서 1차적 범죄 예방에는 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다번 보시면 뉴만의 방어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자, 그 방어 공간의 요소가 네 가지가 있죠. 영역성, 감시, 이미지, 그 다음에 주변적 보존, 다른 말로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봤어요? 영역성이라고 봤어요. 자, 답은도 맞고.
라번의 특정 지역의 범죄 예방 조치가 인접 지역의 범죄까지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건 범죄 전이 효과예요. 아니죠. 범죄 통제 이익의 확산 효과입니다. 자, 범죄 전이 효과가 아니고, 자, 범죄 통제 이익의 확산 효과라고 불러요. 확산 효과. 그냥 간단히 이익의 확산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라번 옳지 않고요. 마번 톤리와 패딩턴의 범죄 예방모델. 자, 톤리와 패딩턴이 이 사람들이 자, 범죄 예방 모델을 4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4가지 모델이 이제 사회적 예방, 그다음에 상황적 예방, 그다음에 발달적 예방. 여기 나오죠? 발달적 예방. 그리고 자, 법 집행 예방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발달적 예방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애 초기에 자, 범행의 발달 과정,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 범죄 성향을 높이는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 요인을 강화시키는 거. 그러면서 자, 범죄를 초장에 잡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발달적 예방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가는 옳지 않고, 나 다 옳고, 라는 옳지 않고, 마는 옳고. 2번이 답이 되죠. 31번으로 가볼게요. 자, 각종 유해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 자, 그래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선고유예입니다. 자, 범죄인 경명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데는 자, 선고유예 법적 효과, 법률 효과, 면소 간주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맞고요. 두 번째, 집행유예의 경우 자,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없어. 뭐만데?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 부과할 수 있어. 그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2번도 맞고. 실질적으로 이제 법령 문제가 되는 거죠. 3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까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때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실효돼야 됩니다. 이것도 조문에 있는 것이고요. 네, 4번, 기소유예. 자, 기소유예.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공소제기를 뒤로 미뤄두는 거, 기소유예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제도가 뭐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행정심판, 행정소송, 검찰항고, 재정시정, 그다음에 헌법소원 등이 있다고 되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이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제도로서 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검찰항고나 재항고, 그다음에 헌법소원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4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32번 가보죠.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간만에 나왔네요. 자, 1번 보시면 양형의 지역 간의 불균형 또는 법 간 개인 간의 편차, 이런 양형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는 대법원에다가 조금 더 올릴까요? 안 되겠구나. 대법원에다가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이 양형위원회, 우리나라의 양형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형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1번 맞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판 절차를 피고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실 인정 절차. 그리고 거기서 유죄로 인정이 됐다면 그 녀석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양형 절차, 이렇게 둘로 나눴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판 절차 2분론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양형의 합리화 방안으로 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맞고요. 자, 3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가 있고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때 그 양형 기준의 효력에 관한 이제 조문입니다. 3번 보시면 이 양형 기준이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따라서 꼭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자, 그 양형 기준에 벗어난 판결할 때는 판결문에 이유 부분에 왜 양형 기준을 안 따랐는지 그에 관한 이유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법원 조직법에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어떤 거?
약식 절차 또는 즉결 심판 절차에다 심판하는 경우는 그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3번 질문, 약식 또는 즉결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은 뭐다? 법원이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했다. 그럼 뭐야? 그 판결서, 판결문에다가 왜 벗어난 판결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줘라 라고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조문에 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판결 전 조사 제도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실제적으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처우의 개별화에 기여하지만 양형의 합리화를 역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판결 전 조사 제도가 공판 절차 2분론이라는 영미법상의 제도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판 절차 2분론 해가지고 사실 인정 절차, 유무죄 판단 절차, 여기서 유죄로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양형 절차로 오는 거죠. 이걸 이제 공판 절차 2분론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나눈 건데 이 양형 절차를 들어갈 때 자, 뭐에 도움을 받아? 판결 전 조사에 도움을 얻습니다. 판결 전 조사에서 자, 이 유죄로 판단되는 애들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 녀석이 어릴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학교 다닐 때는 어땠는지, 성인이 돼서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주위 사람들의 평판은 어떤지, 또 어떤 범죄 비행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쭉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물을 이 양형 절차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양형의 합리화. 그 녀석에게 가장 적합한 형벌을 찾기 위해서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서. 자, 그래서 양형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판결에서 자, 너 나쁜 놈, 너에게 징역 얼마를 선고한다 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뭘로 가야 돼? 확정이 되면 자, 콩밥을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의 집행 단계로 가죠. 이때 형의 집행 단계, 즉 교정 단계에다가 이 판결 전 조사의 결과물을 여기다도 준다는 거예요. 왜? 이 갑이라는 녀석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처우의 개별화라는 게 필요하단 거예요. 그래서 처우의 개별화를 위해서 그 녀석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 녀석의 특성에 관해서 조사한 것들을 이 형의 집행 단계에다가도 제공을 해준다고요. 뭘 위해서? 처우의 개별화를 위해서. 자,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판결 전 조사 제도라는 것은 자, 처우의 개별화에 기여하지만 양형의 합리화를 역행한다? 둘 다 기여하는 거예요. 둘 다 기여하는 거.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33번 보시죠. 형벌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에 가석방 나왔습니다. 자, 사법처분의 일환으로 특별 예방죄 바탕을 둔 사연의 처우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석방 특별 예방의 바탕을 둔 거 맞아요. 사연의 처우제도인 것도 맞습니다. 왜? 가석방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연의 처우로 구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법처분의 일환이다라는 표현이 틀렸어요. 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행정처분이에요. 사법처분이 아니고 행정처분입니다. 자,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우리 형법에 가석방은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형법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나머지 2번은 목적형주의. 자, 과거 범행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장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고 3번의 일반 예방죄는 소극적 일반 예방, 적극적 일반 예방. 자, 위하 규범의식의 강화. 이거 많이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걸로 구별된다. 맞고 3번 특별 예방주의 누구예요? 이미 범죄 저지른 놈들, 범죄를 대상으로 이놈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걸 막겠다. 이게 특별 예방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맞습니다. 1번이 옳지 않은 거. 34번 봅시다. 단기 자용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단기 자용 뭐예요? 자용의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것과 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2번, 3번 질문을 먼저 봅시다. 단기 자용은 어떤 문제가 있나 하고 봤더니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재사회와 다른 말로 교화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교도소 가서 엉뚱한 걸 배우는 범죄 학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또 3번도 보시면 단기 자용을 때려 맞았다. 자, 짧은 기간 동안 콩밥을 먹었지만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낙인으로서 말했듯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된다고 사회복귀가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비판을 받는다고요. 낙인으로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4번 단기자영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봅시다. 뭐 하는 거예요? 단기자영 대신에 벌금형 때려봅시다. 아니면 굳이 구금, 콩밥을 먹겠다면 구금 제도를 완화해 봅시다. 주말 구금 이런 것들로 그리고 사회내 초의 확대, 보호관찰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봅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아요. 네, 4번. 자, 조문이죠. 조문 얘기입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구류형에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자, 구류형. 자, 징역형과 달리 구류형은 자, 정역 의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요? 자, 얘가 신청을 한다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1번이 옳지 않습니다. 35번 문제 갑시다. 형벌과 보완처벌의 경우이죠. 자, 이론주의, 이원주의, 대체주의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론주의 뭐라고 그랬죠? 형벌과 보완처분이 같습니다. 라고 보는 입장이 이론주의죠. 이론주의. 왜? 형벌이나 보완처분이나 자, 이 형벌을 목적형주의, 교육형주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형벌은 범죄자들을 사람 노릇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보완처분. 자, 다시 범죄를 저질 위험성 때문에 부과하는 보완처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사회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를 자, 다시 사람 만드는 거. 이런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 그 점에서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형벌과 보완처분은 같거나 유사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게 이론주의죠. 반면에 이원주의는 형벌을 응보형 이론의 입장에서 봅니다. 자, 형벌은 뭐예요? 그놈이 잘못한 만큼 빠따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 만큼 처벌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기초로 네가 잘못한 만큼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응보, 그에 상응하는 법으로서 형벌을 때려 맞는 거예요. 반면에 보완처분이라는 것은 장래의 미래 위험성 때문에 부과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구별된다. 이렇게 보는 거. 대체주의는요, 자, 이론주의, 이원주의를 뭐 한 거예요? 절충한 거예요. 이 둘을 절충한 게 대체주의입니다. 그래서 대체주의는 어떻게 가자? 자,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자, 이원주의로 가요. 다만 그거를 선고된 판결이 확정돼서 집행할 때에는 이론주의로 간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근데 3번의 내용을 봤더니 대체주의는 보완처분으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처분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런 식의 내용이란 말이야.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도 조문 얘기죠. 자, 우리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 감호라는 보완처분과 형벌이 병과됐다. 그러면 뭐 치료 감호를 먼저 집행하고요. 그 치료 감호의 집행기한을 형 집행기한에 산입합니다. 그러면 치료 감호 집행받은 만큼 형벌을 그저 까주는 거예요. 덜어주는 겁니다. 이게 기능적 대체라고 하는 것이 자,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법령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36번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스토킹 행위가 있는데 그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지 그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설명 많이 드렸죠. 스토킹 행위가 있는데 이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지만이 뭐가 된다? 스토킹 범죄가 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예전에는 있었단 말이야. 예전에 있었어. 반의사 불벌죄죠. 근데 이게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게 이 내용이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왜 삭제됐다고 그랬죠? 자, 스토킹 범죄 저지른 놈이 처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반의사 불벌죄니까 피해자하고 합의를 받는다고. 근데 자, 피해자는 이놈 만나기 싫잖아. 근데 이놈이 자, 피해자한테 합의해달라고 더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는 죽을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옳지 않아요. 틀려요.
3번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의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 긴급을 요한다. 그러면 직권으로 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또 하나 더 있죠. 자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거를 이제 사법경찰관의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겠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그리고 4번은 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조사자에 관한 얘기. 그래서 경찰관세청은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자, 그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 전담 조사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7번 가보죠. 소년법상 소년보호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보시면 소년보호 사건에 관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토지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합니다. 그리고 심리와 처분은 소년보호 사건의 1심은 소년부 단독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2번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얘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요즘 관심 있어하는 촉법소년이죠. 그럼 얘를 붙잡은 경찰서장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검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돼. 왜? 얘가 범죄 소년은 아니니까. 그죠? 촉법소년, 형사 미소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소년부에다 송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번도 맞고. 3번 소년부. 자,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소년부에서 조사 심리를 해봤더니 자격정지 이상 형에 당하고는 그런 범죄 사실이 있고 동기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어디로 넘겨? 콩밥 먹여야 되겠네. 관할 지방법원에 송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사사건으로 송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소년부에서. 근데 그 요건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이 되고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방법원, 즉 형사법원으로 송치해야 되는 거예요. 3번 옳지 않고요. 조문 얘기입니다. 4번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단기보관찰 기간. 자, 이거 우리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10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10개 이거 암기해 놔야 된다고 그랬죠. 혹시 모르니까. 그 중에서 단기보관찰 뭐예요? 자, 사후처분인데 단기보관찰 그 기간이 1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 단기로 됐기 때문에 그 기간 연장이 안 돼요. 그게 4번 지문에 관한 얘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지문.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38번입니다. 이번엔 소년 형사사건에 관한 얘기죠. 적절한 거 찾아보자. 자, 1번 보시면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단 말이야. 이것도 사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선도란 표현은 빼야 돼요. 조문이 조건부 기소로 됐으니까. 다만 그 조건의 내용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선도 등을 조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소년 본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 플러스 소년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1번 옳지 않고 2번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해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보호처분은 어느 동네에서 나오는 거? 보호사건 동네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소년부에다 송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검사 선의주의라는 것의 근거조문, 소년법 49조 이런 얘기죠. 자, 3번은 유명한 조문이죠. 죄를 범할 당시, 자,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당시 18세 미만이야. 어리죠. 근데 그 녀석이 엄청난 범죄를 저진 거야.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무기형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때는 사형 무기형이 아니라 애가 어리니까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고 4번 징역 또는 근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뭐야?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몇 세? 19세가 아니고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건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죠, 지금.
39번은 피해자 분류에 관한 얘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라고 되죠. 멘델죠. 자,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책임이 전혀 없다, 책임이 조금 있다, 가해자가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다, 가장 책임이 많다.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그 유형 중에서, 자, 영아 살해죄 영아, 또는 묻지마 범죄 피해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책임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 자기가 당한 범죄 피해에 대해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임이 없는 피해자다,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고, 2번은 헨티, 자, 피해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피해자 유형을 분류한다. 맞는데, 이 헨티의 분류가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일반적 피해자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피해자. 자, 이거를 지금 헨티가 피해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어떤 특성이냐면 일반적 피해자는 자, 외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적다, 나이가 너무 많다, 또는 성별이 뭐 여성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이 바로 일반적 피해자에 들어갑니다. 심리적 피해자는 멀쩡한 사람 같은데 심리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심리적 특성에 문제점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 피해자로 본다. 그러면 심신장애자. 자, 이 사람들은 심리적 피해자가 있어요. 심신장애가 있다. 사회적 약자로 본단 말이에요. 이 심리적 피해자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신장애자는 심리적 피해자가 아니고 일반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번 레크리스,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도발한 피해자, 순수한 피해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4번의 쉐이퍼는 피해자의 기능적 책임성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의 유형을 나눈다. 그래서 7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자, 마약 중독자는 뭐야? 자신에게 피해를 초래한 피해자. 즉 다른 말로 자기 피해자화라고 부릅니다. 왜? 마약 중독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일부러 누가 마약을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마약범죄 피해자로 몰아넣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40번입니다. 회복적 사법에 관한 얘기. 옳은 것 찾아보자. 마지막 문제에서 개수형 문제를 내요. 자, 옳은 것 찾아봅시다. 자, 가번. 유엔은 회복적 개념의 개념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면, 회복, 변환. 회복은 뭐야? 배상, 피해 배상. 그래서 대면, 배상, 변환. 이 3가지 개념. 대면, 회복, 변환. 똑같습니다. 가번 맞고요. 자, 나번에 양형 서클이 있습니다. 자, 양형 서클 나왔죠? 자, 이거는 연역적으로 보면 자, 아메리칸 인디언들 또는 이제 캐나다 원주민들. 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 양형 서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적절한 양형을 권고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 연역적으로. 자, 양형 서클입니다. 맞고요. 다음 보시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역사 등이 함께 이 범죄 피해 회복 과정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등이 다 회복 과정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회복적 사법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용도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참여를 해가지고 가해자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니까 그래 그럼 용서해 줄게 이런단 말이죠. 이게 뭘로 이용돼 버릴 수 있어? 단순히 가해자의 교화 개선을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그죠? 저 피해자한테서 용서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주장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한 겁니다. 네, 라번. 피해자된 피해 원상 회복과 범죄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자, 이 표현, 라번에서 이 표현, 가해자의 형사 책임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알죠? 형사 책임이, 가해자의 처벌이 면제되거나 또는 가볍게 완화돼서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있습니다. 라번이 옳지 않고. 마번.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제도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형사 조정 제도가 있다. 근데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보면 조문이 있죠. 이것도 이제 조문에 관한 얘기죠. 형사 조정을 검사가 형사 조정을 해봤는데 형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어.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범죄 회복, 피해 회복 이런 것들이 안 된 거지. 그러면 그 형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했던 사정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사건 처리할 때 이거 불리하게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에서. 그래서 마번도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라번을 빼고 나머지 것들 4개는 다 옳은 거예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경위공채 시험 범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모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올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8월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여러분 경행경채 시험 보시는 분들 그분들도 혹시 이거 보시면은 이런 질문이 나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용도로 쓰시고 또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출제 경향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참고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